영수식도염이 심한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심해서 속이 쓰리다 라고 하시거든요. 속이 쓰리는 게 시작인데 진짜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식도 뚫립니다. 절대 먹고 누우려는 생각 자체 하지 마시고 먹고 누워야 행복합니다. 역류성 식도염을 피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는가를 사실 여쭤보고 싶었어요. 고생하는 환자분들한테 해보라고 해서 의외로 피드백이 좋았던 거는 반갑습니다. 이덕실입니다. 오늘도 지식인사이드 구독자분들만을 위해 특별한 처방전을 써드리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경실입니다.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김태균입니다. 저는 이렇게 촬영이 끝난 다음에 진짜 많이 배워가고 그 다음에 좀 실천을 해요. 정말 다양한 질병들을 다루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최근에 있었던 그 췌장암 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진짜 좀 무서웠어요, 많이. 그런데 일상을 괴롭히는 문제들은 오히려 누가 볼 때는 가벼운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는 비염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과민성 대장증후군 같은 것이 제가 있다는 소문을 좀 들었습니다만. 본인의 소문을. 그죠, 본인의 소문이죠. 어떻게 보면 큰 문제는 아닌데 굉장히 불편한 그런 게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명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위험한 건 아닌데 하나라도 있으면 의외로 삶의 질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더라 하는 질병들이 좀 어떤 게 있을지 사실 궁금해요. 저는 많은 분들이 당뇨 전문가로 알고 있지만 사실 저는 소화기내과 분과 전문입니다. 그래서 소화기내과 분야에서 딱 그런 병이 있습니다. 죽진 않으면서 너무 고통스러운 기능성 운동성 질환이라고 하는데 모든 소화 장기로 다 옵니다. 그래서 제일 대표적으로 이제 식도로 오면 역류성 식도염, 정식 이름은 위식도 역류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위로 오면 기능성 소화불량, 대장으로 오면 기능성 변비, 기능성 설사, 과민성 대장증후군 변비형, 과민성 대장증후군 설사형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더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아주 정말 큰 것만 모았을 때 이 정도 되는 거고. 말씀해주신 장 관련된 질환 중에 지금 변비형과 설사형을 이야기했는데 그중에 기능성이라는 말이 있는 요거는 복통은 없어요. 그러니까 배는 안 불편한데 변비가 있고 기능성 설사도 배는 안 불편한데 설사가 계속 있는 분들이 있어요. 환자분들 중에 아프진 않아요. 근데 하루에 10번씩 설사를 해요. 그런 거고 과민성 장증후군은 일단 가스가 차고 배가 아파요. 그러면서 변비가 있는 분, 설사가 있는 분 왔다 갔다 하는 복합형. 개인적으로 제가 역류성 식도염, 기능성 소화불량, 과민성 대장증후군 설사형 이 세 가지를 정말 심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고통스럽습니다. 낫지도 않고 제가 유병률 조금 조사해봤는데 역류성 식도염이 7에서 15% 국내 데이터입니다. 오, 높아요. 기능성 소화불량이 7.7에서 15.5%, 기능성 변비가 8에서 16.5 제일 많습니다. 기능성 설사가 2에서 5%, 과민성 대장증후군 변비형이 3.9%, 설사형이 3에서 5% 정도 나오는데 그렇게 보면 제가 7에서 15%, 7에서 15%, 3에서 5%를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대체 얼마나 희귀한 경우인지. 교집합의 교훈. 네네. 그게 나중에 다 가지고 있게 돼요. 시작점이 보통은 위기능이 떨어지면서 그게 다 연결이 다 되다 보니까 나이가 들면서는 다 합쳐지는데 제가 환자분들 보면 이런 걸로 고생하다 보면 예민해져요. 이거 먹으면 괜찮을까? 막 계속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제가 그걸 제 영상에서 뭐라고 했냐면 스바스라고 했습니다. 스트레스 받을까봐 스트레스 받는다. 우리가 불면증의 원인의 90%가 인면에 대한 강박이라고 하잖아요. 그 병의 걱정이 그 병을 진짜 부른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제 괴로우시다고 하는 거를 알겠어요. 태균쌤이 그렇다니까 더더욱 저는 와닿는데 이 외에도 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에 소화기관 관련된 불편한 것들이 대체로 평균 10% 내외. 그 다음에 이제 또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게 아까 비염 말씀하셨는데 비염은 10살 이내의 친구들은 거의 38%.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기에 한 30% 이내로 좀 떨어지고 어른이 되면 조금 나아지고요. 그리고 아토피도 비슷해요. 어렸을 때는 32%. 그리고 이제 20대 이후가 되면은 한 16%. 요것도 조금 성인기로 가면 좀 줄어들고. 이제 내성 발톱 같은 것들도 불편한데 수치장으로 그렇게 많이 있게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보통 내성 발톱이 있어도 병원에 안 가는 분들이 네일샵 많아서 가시고. 아마 그 수치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있지 않을까. 일단 오늘은 수많은 얘기 중에서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 좀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일단 역류식도염이 심한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심해서 속이 쓰리다 라고 하시거든요. 속이 쓰린 게 시작인데. 그 시작이요. 네네. 진짜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떼굴떼굴 구른다고 생각해요. 그럼 위산이 많이 나와서 걸리는 병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가요? 의사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상당한 오해가 맞고 사실 현대의학에서 위산 과다라고 인정하는 병이 두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아주 희귀성 난치성 질환으로 졸린거 엘리슨 증후군 제1형 다발성 내분비 샘종증 이런 거는 병으로 위산이 계속 평생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 일시적으로 정말 위산이 과다 분비된다고 인정하는 병은 십이지향 궤양. 우리가 흔히 위산 과다라고 환자분들이 주로 얘기하시는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궤양은 무관하다는 거죠.
실제 조사를 해봤더니 오히려 산도가 더 낮았어요. pH가 3, 4 이 정도인 거예요. 근데 왜 약을 보면 제일 앞에 위산과다 할 때 먹는 제산제. 위산 억제제죠. 그렇죠. 조금 더 그냥 일상적으로 비유를 드리면은 네. 위 입장에서는 음식물이 나올 때 강산이 빡 나오고 음식물이 없으면 덜 만들고, 근데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 기능 장애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음식물이 들어왔는데 잘 안 나와. 음식물이 없으면 쫙 안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조절이 잘 안 돼. 쉽게 얘기해서 누구나 하루에 위액이 2리터씩 나옵니다. 위에만 딱 있으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위식도 만나는 분의 관략근이 뭔가 기능이 헐거워졌거나 위산이 지금 음식이 안 들어왔는데 나왔거나 이럴 때 있으면 안 되는 식도에 올라온다는 거죠. 다만 우리가 이 기능을 좋게 만드는 약이 아직 없기 때문에 아프고 까지고 지금 문제가 생겼으니까 일단 불을 끄고 봐야 되니까 위산 차단제를 어쩔 수 없이 처방을 하는 거지 전혀 근본적인 치료는 아닌 거죠. 우리가 입, 식도, 위 이렇게 순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식도에서 위로 내려갈 때 여기 항문이랑 비슷하게 근육이 있어요. 관략근이 하나 있고 위에서 십이지장으로 나갈 때 또 근육이 하나 있고, 이 관략근이 어떤 이유로 좀 약해지면 역류가 이제 되죠. 근데 우리 위 안에는 아주 강한 산이 있어요. 보통 왜 우리 염산 전신 화상 입잖아요. 그게 산도가 pH 2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음식물이 들어와서 소화를 막 할 때는 위 중간은 1.5에서 2 정도가 돼요. 강산이죠. 근데 이 관략근이 약하면 그 산과 섞인 음식물이 식도로 오는데 식도는 중성 pH 7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염증이 생기면서 점막이 까지면서 문제가 되고, 더 심한 분들은 더 올라오죠. 그럼 후두에 염증이 생겨서 후두염이 되는 분도 있고. 역류성 식도염은 좀 옛날 말이고 사실 이제 내시경으로 염증이 있을 때 붙일 수 있는 진단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저처럼 위가 쓰리고 목이 쉬고 하는데도 내시경 들어가 보면 뭐 이 정도는 다 있어요 라고 하는 거는 내시경상의 염증이 안 보인다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비미란성 위식도 역류 질환, 그래서 위식도 역류 질환인데 미란성이냐 비미란성이냐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이런 질병이 생겼다라기보다는 생활 습관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제가 보면은 진료실에 역류성 식도염 고생하는 분 중에 여러 부류가 있는데, 큰 첫 번째 카테고리는 건장한 남자. 이 사람은 그냥 많이 드시는 거예요. 야식, 과식 이런 걸 하시는 분들. 근데 반대로 되게 날씬하시고 그렇게 많이 안 먹는데 식도염 고생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약간 성격적인 게 하나 있고 아예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그런 게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악화 요인이 돼서 고생을 좀 하시는 경우가 있고, 그 시작점은 매콤한 면 있는 국물을 즐기면 생겨요. 이런 분들이 소화가 잘 안 돼서 항상 뭔가 얼큰한 게 생각이 나요. 그걸 자꾸 말아 먹어요. 그러면 이게 역류가 잘 되시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두 분들이 뭔가 쓰리니까 자기 전에 물을 좀 드시고 누우세요. 근데 물이 가장 역류가 잘 되죠. 그러니까 더 힘들고 악순환이, 이 사람이 이제 그러다 속이 쓰려서 일어나서 쓰리니까 물을 또 먹어. 그리고 또 일어나. 근데 이분들이 50대 60대가 되면 야간뇨가 생겨요. 소변 때문에 또 일어나. 물 마셔. 그러다 이제 불면이 돼요. 그래서 저는 역류성 식도염을 생기는 환자를 붙잡고 이야기를 진짜 많이 해요. 나이 들면 얼마나 밤이 괴로운지 보니까. 삶의 질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느껴지긴 하네요. 말씀하신 거. 마른 사람이 매콤한 면 종류를 먹고 역류가 생기는 걸 경험적으로 느꼈다. 정확합니다. 제가 심근경색을 의심해서 심전도까지 찍었을 때 라면을 한 달 먹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역류성 식도염 전체 원인을 쭉 나열하면 이제 음식 종류 중에서는 술, 커피, 탄산, 라면, 흡연, 라면이 들어갑니다. 술 중에서 가장 잘 만드는 게 와인, 다음이 맥주. 저 같은 경우에 실제로 와인을 먹으면 진짜 잠을 전혀 못 자요. 이유가 뭐예요? 포도 자체도 관략근의 기능을 떨어뜨린다고 돼 있고요. 그걸로 만든 술이니까 오죽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재밌는 게 좀 복압을 증가시키는 운동도. 운동하는 사람들 하고 힘을 주는 순간 강력히 유발하는 운동은 복근 운동이 되겠죠. 또 45도로 역으로 누워서 이렇게 발로 미는 레그 프레스. 파워프레스, 레그프레스라고 하는데 배에 힘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헬스장에 우리 거꾸리 이렇게 누워서 머리를 바닥으로, 그러니까 물구나무 서기를 안 해도 되는데 기계가 이렇게 돌려주는. 이 시간을 빌어서 정말 거꾸리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녹내장도 생겨요. 안압 올라가고 역류 생기고 발에 고정된 거 풀려서 경추 골절돼서 마비되고 이런 사고도 나기 때문에 정말 헬스장에서 헬스만 하시도록 권유드리고, 그 다음에
복대, 벨트, 허리 수술하시고 복대하고 누워 계시는 분들 역류 다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복대와 벨트를 천연적으로 찰 수 있는 게 바로 비만이죠. 내장 지방 때문에 건장한 남자들이 과식하는 것도 있지만 내장 지방으로 자연적인 복압 상승. 위 입장에서 사는 집이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무부정한 자세. 굉장히 좀 특이한 게 체중과 관계없이 운동 부족 또 역류가 생깁니다. 그건 왜 그렇죠? 왜냐하면 괄약근 주변에는 횡격막이라고 실제 횡격막 기능이 좋으면 식도염이 개선된다. 근데 이 횡격막을 개선하는 운동이 복식 호흡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운동이 또 도움되죠. 그래서 호흡 재활을 하면 위도 좋아져요. 많은 정보가 나왔지만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마음 편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 말고도 위를 쥐어짜서 막 위로 역류하게 만드는 거를 줄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역시 운동. 여러분 운동 정말 위험합니다. 운동 조심해야 되고. 제가 운동을 두 가지를 말했는데 위험한 것만 얘기를 하시는군요. 복압이 증가하는 운동은 위험하고 복식호흡은 도움이 되는 거죠. 네. 자, 일단 역류성 식도염을 피할 수 있는 습관 이야기.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는가를 사실 여쭤보고 싶었어요. 많은 분들이 그걸 기대하실 텐데 근데 지금 옆에 정말 자기 관리를 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심할 때 되게 심하셨었잖아요. 일단 제가 의외로 고생하는 환자분들한테 해보라고 해서 제일 환자분들이 피드백이 좋았던 거는 자기 전에 물 안 마시는 거예요. 특히 여자분들, 중년 이상의 여자분들이나 뭐 40대도 그런데요. 피부 미용에 좋다고 물을 하루에 2리터는 먹어야 된다. 근데 낮에는 이제 바빠서 못 드시니까 그걸 꼭 자기 전에 생각이 나서 물을 이만큼씩 먹고 누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역류가 다 되겠죠. 원래 역류성 식도염이 없는 분들은 이론상 물을 먹고 누워도 관략근 덕분에 역류가 안 되는데 역류성 식도염이 이제 경험이 있고 손상이 된 분들은 물이 가장 역류가 잘 되기 때문에 자기 전에는 물을 안 먹는다.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먹고 싶어져요. 그럼요. 갑자기 목말라요. 그래서 그때는 입만 헹궈. 삼키지 않고 헹구고 소량만 드신다. 그 다음에 또 남자분들 중에 날씬한 분들은 등 근육 만드는 운동이나 이런 걸 하시면 상체가 펴지면서 좋아지시고 또 환자분들 중에 되게 튼튼하신데 마른 분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사이클 타시고 윗몸 일으키게 하시고 여기 근육이 항상 긴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악화된다고 느껴서 이런 분들은 자기 전에 꼭 맥킨지 운동이나 이렇게 뒤로 이완시키는 운동들을 많이 하시면 도움 많이 됐다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좀 체중이 나가는 분들은 국물, 라면에 돈가스 먹는 거 끊는 거. 그래서 이제 직장인 남성분들은 라면에 돈가스, 라면에 김밥 이런 것만 한 달만 안 드셔보세요. 이러면 좋아졌다고 하셔요. 근데 라면은 또 탄수화물과 지방이 많지 않습니까? 돈가스를 통해서 단백질을 트랜스 지방을 같이 먹죠. 내장 지방이 생기고 역류성 식도염은 더 심해지고 다른 만성 질환도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환자들한테 들은 피드백으로 좋았던 것들은 그런 게 있어서 듣는 구독자분들이 내가 해당되는 게 있으면 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에 여자 청소년들이 의외로 고생을 많이 하는데 이 친구들이 들어보니까 마라탕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매운 볶음면, 매운 거 조심하셔야 돼요. 한국인은 맵부심. 사실 진짜 매운 게 맛있어서도 있는데 나 매운 거 잘 먹어. 이게 정말 별거 아닌데 약간 좀 있어 보이는 게 있어요. 저희 아들이 7살인데 벌써 유치원에서 어떤 친구가 청양고추 먹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런 부심이 그러니까요. 어른이 된 것 같은. 그렇죠. 그런데 궁금한 건 매운 거는 고통인 거라고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역류성 식도염은 괄약근의 문제 혹은 위산이 역류하는 거의 문제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매운 거에 캡사이신 그것만 먹은 거랑은 이게 차원이 다른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매운 음식은 다 달아요. 떡볶이 고추장만큼 설탕이 들어가죠. 라면도 설탕, 간장, 고추장 이런 기반이 되는 소스죠. 우리가 생각하는 매운 음식은 일단 정제 탄수화물이 대부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설탕, 간장 이런 양념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역류성 식도염이 더 악화될 수밖에 없고요. 이걸 다 떠나서 우리 몸에는 뇌가 갖고 있는 신경계가 있지만 장은 독립적인 장신경계가 있어요. 근데 그 매운 것이 신경을 손상시켜요. 그래서 이 신경이 건강해야 재생이 잘 되고 이 신경이 손상됐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줘야 점막이 계속 재생이 될 수 있는 물질들이 오는데 그게 손상이 되니까 회복이 더디죠. 근데 또 이런 분들이 매운 음식을 드시면서 위기능이 떨어지면 메스꺼운 느낌, 소화가 안 된 느낌이 들면 또 매운 음식을 또 찾게 돼요. 그러니까 약간 중독처럼. 그렇죠. 그러면 또 라면이 땡겨. 먹으면 또 고생해. 뭔가 쓰려고 또 드시고 이렇게 되니까 이거를 끊으셔야 돼요. 그래서 매운 음식을 너무 좋아하지 않으시면 좋겠고 특히 우리나라 문제가 지금 유튜브가 활성화되면서 어린이들이 유튜브에서 뭐 라면 이렇게 먹는 거 이런 게 좀 문제가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심심하게 먹어야 된다. 네, 또 경험에 우러나오는
또. 아까 자기관리가 철저한 분도 역류성 식도염을 피할 수 없구나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자기관리를 철저하게 하기 시작한 건 유튜브를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자기관리가 안 되었던 시기에 역류성 식도염은 제가 앓고 있는 질환 중에서 소위 말해서 가장 기질적인 기능성 소화불량이나 과민성 대장증후는 어떻게 보면 약간 정신적인 면이 큰데 이 역류성 식도염은 정말 내가 하는 그대로 나오는 정직하게 내 몸이 반응하는 병들이기 때문에 정말 생활습관이 중요하고 하는 대로 나옵니다. 제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실제 유튜브를 하면서 환자분들께 좀 건강 정보를 알려드린다는 자가 건강하지 않게 살아서 되겠는가 스스로 좀 그런 강박이 있었는지 술도 싫어지고 운동도 좋아지고 어쨌든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역류성 식도염이 장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생활습관들 그대로 그냥 거꾸로 하시면 됩니다. 과식은 적게 먹으면 되고 급하게 먹으면 천천히 먹으면 되고 야식 안 드시면 되고 규칙적으로 드시고 먹고 눕지 않고요. 커피 정도는 뭐 디카페인도 괜찮겠지만 뭐 흡연 이런 건 당연히 끊으셔야 되고 운동 규칙적으로 하시고 체중 감량하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능성 소화불량이나 과민성 대장증후는 이걸 해도 안 됩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할 수 있다. 통제할 수 있다. 그게 되게 중요한데 사람은 긍정 강화가 있어야 바뀌어요. 근데 이게 역류성 식도염만 한 게 없어요. 해서 좋아지면 노력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도 안 되는 것들이 사람을 되게 낙담시키는데 역류성 식도염만큼은 긍정 강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라도 해보면 좋아져요. 그러면 그걸 계기로 또 다른 걸 관리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역류성 식도염뿐만 아니라 내 인생 전반이 뭔가 만족도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한번 하나라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굉장히 저는 이제 속상한 겁니다. 먹고 누워야 행복합니다. 그래야 식사의 완성이죠. 조금 있다가 일어나서 이제 정리하면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눕는 건 포기하지 못하는 수많은 분들을 위해서 전 침대나 소파에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180도 높진 않겠다. 하지만 이렇게 비스듬히 정도 누워도 되지 않냐라고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포인트는 역류가 안 돼야 하니까 위보다는 식도가 항상 위에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앉아 있으셔야 돼요. 눕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45도는요? 45도보다 더 세우시는 게 맞죠. 그래서 거의 베개를 많이 대고 그래서 저희 환자 중에 한 분은 침대 바꾸신 분이 있어요. 올라가는 걸로. 올라가는 침대가. 리클라이너가 돼 있는. 네네. 제가 이 질문 하셨을 때 개인적으로 왜? 아,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저는 항상 먹은 거를 치우고 양치하고 뭐 이러면 좀 서서 있을 수 있으니까 소화를 좀 시키고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더 중요한 건 눕고 싶을 정도로 많이 안 드셔야죠. 그래서 아주 심하면 눕지 못하는데 어느 정도 이제 내성이 생긴 분들은 누울 수 있어요. 그럼 좀 기대서 눕거나 왼쪽으로 눕거나 하실 수는 있죠. 경험자로서 몇 도 정도 각도까지는 괜찮더라 이런 게 있나요? 이거는 각도를 잴 필요가 없습니다. 눕다가 아픈 순간에 딱 옵니다. 그러면 약간 더 몸을 세워. 사람마다 다 다르고 각자의 위 배출 시간이 있겠죠. 보통 뭐 한두 시간이면 상당히 배출이 될 테니까 그 정도 안에는 안 눕는 게 역류성 식도염 예방을 위해서 당연히 좋고 근데 상체를 세워라 내지는 뭐 왼쪽으로 누워라 이런 거는 지금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사람 아픈 사람이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너무 아프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자세입니다. 이거는 경험상 왼쪽으로 누우면 오른쪽으로 눕는 것보다 실제로 덜 아픈가요? 아프면 이렇게 됩니다. 이 왼쪽으로 이렇게 됩니다. 누가 안 가르쳐줘도 이거 교육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위가 왼쪽에 있습니다. 중앙에서. 그래서 이 위액을 담고 있는 통을 이렇게 내리는 거죠. 또는 세우든지. 어쨌든 식도로는 안 올라오니까 이거는 피하려고 정말 이건 치료가 아니죠. 뭐 예방도 아니고 그냥 이 회피하기 위한 잠깐의 모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반대로 약 먹었을 때는 오른쪽으로 누우라고 하는 얘기도 봤어요. 오른쪽으로 누우면 더 도움이 되나요? 제가 약 먹고 오른쪽으로 누우면 약 흡수가 빨라진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보니까 존스 홉킨스 대 연구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무슨 말인고 하니 위는 왼쪽에 있지만 12지장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약을 먹어서 들어갔으면 굴리는 거죠. 이렇게. 그런 연구가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일로 들어가면 다행인데 일로도 나올 수 있잖아요. 네네 식도로. 환자분들이 이런 거를 고민할 정도의 분들은 알약이 가로로 내려가는 것도 막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라면 약의 흡수를 위해서 오른쪽으로 누우면 더 불편하실 것 같아요. 그 약 먹고 30분 이내에는 어느 방향으로 또 눕지 않는 걸 권유드립니다. 가장 위험한 게 그 약인성 식도염이라고 이게 이제 식도가 키스한 것처럼 달라붙어 버리는 거죠. 녹아가지고 이게 이제 진통제 항생제에서 많이 생깁니다. 제일 심한 게 골다공증 약입니다. 이거는 1시간 동안 앉지도 말라고 합니다. 이거는 식도에 만약에 올라왔다 식도 뚫립니다.
절대 누우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마시고 정말 무슨 유산균이나 비타민이나 이 정도 먹고 30분 지났다면 오른쪽으로 누워서 조금 흡수를 더 빠르게 하는 걸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웬만하면 내가 항상 말하는 건 비타민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왜 먹고 눕냐는 거지. 근데 역류성 식도염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살면서 한 번 정도는 그걸 경험해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병원도 안 가요. 그러니까 광고하는 것 중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또 제산제 같은 그런 광고들. 계속 달고 살면 이제 불편하기도 한데 그래도 뭐 괜찮아요라고 할 수 있는 질환이라고 봐야 되나요? 어떤가요? 일단 불면증은 있을 수 있죠. 아파서 잠드는 것도 어렵고 자다가 자꾸 깨고 그래서 불면증도 역류성 식도염이랑 항상 같이 가는 상병 중에 하나인 거고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아픕니다. 그거 자체가 장기적으로 방치할 수 없는 면이 있는 거기도 하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식도 손상받는 제일 말단, 이 하부식도 관리학근 그 부분을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처음에는 이제 아프겠죠. 계속 까지다 보면 변형이 옵니다. 세포 자체가 만성적인 변형이 오는데 그거 이름이 바렛 식도라고 합니다. 똑같은 비유는 아니지만 간으로 치면 간경변 같은 겁니다.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아예 변형이 온 거고 이걸 또 방치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이제 식도 선암이 온다는 거죠. 다행인 거는 그나마 국내에서는 식도 선암이 많지는 않습니다. 식도암 하면 다 편평세포암이고 식도 선암은 흔하진 않지만 어쨌든 이론상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역류성 식도염으로 놔두면 암까지 갈 수는 있다는 거죠. 정말로. 그게 하부식도 관리학근의 입장이고요. 이게 심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후두에 올라오게 되는데 후두를 자극하면 첫 번째는 이제 이물감이 생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목이 쉬고 기도로도 넘어갑니다. 그래서 천식도 오는데 이게 역류로 어떻게 천식이 생기냐?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이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요거를 사람들이 되게 간과하시는데 결국 역류성 식도염이 오면 아프니까 약을 먹게 되죠. 위산 차단제. 이걸 장복하는 것도 방치하는 겁니다. 치료가 아니죠, 이건. 우리가 역류성 식도염 지침에 위산 차단제를 4주에서 8주까지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그럼 4주에서 8주 사이에 고치라는 거죠. 약은 거기까지만 처방할 테니까 생활습관 교정을 열심히 해서 환자분이 고치시라는 거죠. 근데 그걸 안 고치고 계속 먹는다. 그것도 방치라는 거죠. 그러면 이 약이 무작정 안전한 약인가? 사실 소화기능 측면에서 많이 걱정하시지만 소화기능에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장복했을 때 문제는 뭐냐면 살균작용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안 되는 균, C. difficile 연관 설사라는 병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잘 생길 수가 있고 더 문제는 뭐냐면 이제 위산이 제일 집중적으로 하는 일이 미네랄 흡수를 돕습니다. 그래서 위산 차단을 장복하게 되면 칼슘, 철분, 비타민 B 이런 것들이 흡수가 안 되면서 심한 경우에는 칼슘 흡수 방해로 인해서 골절까지도 생기게 됩니다. 게다가 이 PPI라는 약이 안전하지 않습니다. 의사들조차 이게 되게 안전한 약이라고 무지성으로 처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콩팥 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복하게 되면 만성 콩팥병, 신질환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위산 차단제를 장복하는 것도 역류성 식도염을 방치하는 결과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서 이제 한 가지 추가를 하자면 위산이 충분히 나와줘야 그 신호로 췌장이랑 담낭이 일을 준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장복하게 되면 환자분 입장에선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 것처럼 될 수 있어요. 오늘 얘기 들은 것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들으면서 처음에는 되게 가볍게 시작해야지 했다가 중간에 겁에 질렸다가. 근데 왜냐면 환자 입장에서는 이거 약을 먹으면 괜찮아지는데 약이 비싸지도 않고 솔직히 처음부터 많이 처방해 주잖아요. 소화기 내과에서 사실 환자가 정말 아파서 들어왔다가 웃으면서 나가는 게 이 역류성 식도염입니다. 그 정도로 위산 차단제의 효과가 강력합니다. 하나 또 생각이 났어요. 약이 너무 즉각적으로 좋으니까 내가 힘들게 막 하고 싶은 거를 다 참지 않고 약만 먹어버리면 끝나버리. 역류성 식도염이 의미 있게 치료가 되려면 8주를 매일 잘 드셔야 돼요. 근데 문제가 환자들이 8주를 먹는 사람이 또 많이 없어요. 좋아지면 또 며칠 안 드세요. 약은 드리는데 좋아졌고 갖고 있다가 또 먹어야지. 이게 무슨 연탄이나 휴지도 아닌데 쟁여놓고 그런 용도로 하지 않으시는 것도 약이 원래 개발된 의도대로 쓰지도 않으시는 게 또 문제인 것 같아요. 오늘 되게 유용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위 건강에 대해서도 좀 여쭤볼 게 있는데 속이 좀 쓰리다. 뭐 지금 얘기했었던 역류성 식도염도 있지만 소화불량이 좀 심한 분들도 있고 마르신 분들 중에선 진짜로 조금만 먹어도 이제 소화가 안 된다는 분들도 많아. 항상 말하는 환자들 돌이 걸려 있는 것 같다고. 그러면 위 관련된 거에서 이제 위염, 위경련이 일어나기도 하고 위궤양 이런 것들 어떤 차이들이 있는 걸까요? 소화불량이 이건 증상 이름이죠. 근데 이 증상을 가지고 병원을 갔어요. 근데 내시경을 했는데 이상이 없어. 이게 기능성 소화불량입니다. 만성위염은 뭐냐? 내시경적 진단입니다. 이거는 내시경에 진짜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은 증상이 대부분 없습니다. 오히려 만성위염 환자는 대부분 무증상입니다. 장상피화생은 만성위염이 더 진행한 내시경적 형태입니다. 이분들 좀 더 소화불량이 있을 수 있지만 역시 대부분 무증상입니다. 위궤양은 반대로 무지막지하게 아픕니다.
역류성 식도염보다 더 아픕니다. 하지만 일부에서 무증상이 있을 수 있고 또 반대로 심한 사람은 뭐 토해를 한다든지 뭐 혈변을 본다든지 이런 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교양이 뭔데요? 위가 파지는 겁니다. 표면이 파진 정도부터 시작해서 심하면 이제 근육층까지 파질 수도 있고요. 아예 뚫리는 사람도 있고. 근데 위암은 다 아시다시피 대부분 진행할 때까지 무증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기 진단이 그만큼 중요한 거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진행하느냐? 장상피와 화생의 위암으로 연간 0.25%가 진행합니다. 일반인보다 3.6배 높고요. 위 선종은 저도 중등도에서 0.6%, 고도에서는 1년에 6% 진행합니다. 위궤양은 위암으로 일반적으로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위궤양의 원인과 위암의 원인이 똑같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거 잘 생깁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게 이걸로 변하는 건 아닙니다. 가능은 합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위궤양이라고 가지고 살았는데 조직검사해보니까 처음부터 위암이었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했던 모든 것, 기능성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상피화생, 위선종, 위궤양, 위암 전부 공통적인 원인은 헬리코박터균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반적으로 식도 건강이나 위 건강은 다른 병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게 안 좋은 걸 안 먹는 쪽으로 공부하고 모든 지침은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좋은 거는 실제로 먹었을 때 영양관계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일부 근거라도 조금이라도 있는 걸 제가 살짝 조사해 왔는데 아까 분명히 얘기했지만 위질환, 식도질환 이렇게 나누진 않습니다. 상당히 이게 좀 비슷하더라고요. 역류성 식도염에 좋은 음식은 오트밀, 비감귤 과일, 그다음에 생강, 백생육. 백생육이 뭐냐면 이제 생선하고 닭고기, 그다음에 녹색잎 채소, 이게 역류성 식도염에 좋고, 식도암 예방에 녹색잎 채소, 베리류, 통곡물, 녹차 거의 겹칩니다. 그다음에 기능성 소화불량에 녹차, 생강, 쌀밥, 요거트, 그다음에 만성위염, 위축성위염, 장상피화생, 위궤양 좋은 음식 하면 요거트, 베리류, 백색류, 통곡물, 비감귤 과일 똑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암 예방에 도움을 주는 음식, 이거는 꽤 합의된 연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토마토, 녹차,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 채소를 포함한 모든 과일 채소. 아니 잠깐만요. 근데 헬리코박터균 때문에 생긴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런 걸 먹어서 우리 몸의 면역력이 세지는 거예요? 여러 염장 음식, 훈제 음식 이런 데에 들어있는 뭐 아질산 나트륨, 나이트로스 아민 이런 것들이 이제 발암 물질이 되는 과정을 차단하는 게 비타민 C, 비타민 E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밝혀져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대부분 구독자분들은 이 얘기를 듣고 비타민 C를 생각하시고 비타민 E를 생각하시는데 실제는 이게 아니고 이게 포함된 식품이에요. 그런 거를 기반으로 이 특정 물질은 대사적으로 가능성이 있겠다 생각해서 실제 해봤을 땐 다 꽉 나왔어요. 그러니까 비타민 C를 먹어서 위암 이렇게는 아무것도 나온 게 없어요. 레몬은 안 됩니까?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인데 모든 과일 채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골고루 먹는 거. 암이라는 게 워낙 단계가 많기 때문에 그 한두 단계를 차단해서 되는 건 아니긴 하지만 네, 그 또 여기서 말씀하신 생강, 항균 작용이 있어서 그런 면에서 연구가 있기는 있어요. 이게 그 모든 질병이 공통된 겁니다.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오메가3, 마그네슘, 비타민 B 이게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모든 면에서 도움이 되는 건 너무 명백하게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게 이걸 영양제로 뽑아서 먹어보면 그건 데이터가 안 나온다. 절대 안 나옵니다. 희한하게. 어떻게 해도 안 나옵니다. 이건. 그래서 식품으로 반드시 적정 양이 들어와야 되는 거고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의 양이 들어와야지 오메가3 영양제의 양이 들어와서 안 되는 면도 있고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영양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예, 그런 것들 또 음식의 영양분의 흡수율, 영양제의 흡수율 이런 것도 차이가 있고 그런 세 가지 기준으로 보통 설명을 하지만 어쨌거나 희한하게 그걸 약으로 뽑아서 먹어보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일단 영양소 단위는 다 꽝. 특정 비타민, 특정 미네랄 다 요거는 꽝. 그 다음에 이제 식품, 하나의 배추 이렇게 하나하나 이것도 잘 안 나와요. 결국 나온 게 다 식단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듣는 지중해 식, 대시 다이어트 이렇게 듣는 거가 이거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의 비율을 되게 좋게 해서 골고루 먹는 게 결국엔 모든 건강에 연결이 되는구나 생각할 수 있고 소화기관을 생각하면 어떤 특정 식품이 좋다 이것보다는 위가 원래 해야 되는 일을 기억하고 드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위 입장에서도 잘라지지 않은 음식을 소화하는 건 내 일이 아니야 원래. 원래는 치아가 잘 쪼개서 침 아밀라제에서 약간 둘러싸여서 내려온 일을 내가 하는 일인데 이놈의 회사는 앞단 부서가 일을 안 해.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그런 대우를 받으면 이건 악덕 기업이에요. 항상 말하는데 악덕 기업은 우리가 사람도 싫어하면서 우리 장기들한테는 그렇게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는 거고 위는 그나마 뽀개는 역할을 하지만 그조차도 물리적으로 많이 치아가 일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앞부분에서 일한 거를 받아서 할 수 있게만 해주면 어떤 음식이든 사실은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 안 씹고 넘기시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진짜
진짜 별거 아니고 누가 들으면 당연한 얘기인데 이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내 위야 미안해 생각하게 되고요. 오늘 되게 저는 새로운 얘기들 많이 있었어요. 모두 건강하기 위해서. 저뿐만 아니라 오늘 많은 분들이 진짜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원인뿐만 아니라 어떻게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하고 재미있는 지식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